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처음에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현재는 제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편의 이해하기 힘든 고집과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참고 사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의 인생을 더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에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동대문에서 원단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어릴 때 기억으로는 오빠와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가 일하시는 동대문에서 줄곧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처에 청계천도 있어서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턴가 저도 동대문에서 아빠처럼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살 차이 남매인데 오빠가 재수를 하게 되면서 저와 같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네요. 물론 서로 다른 대학이었지만 수능 준비를 하는 내내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현실 남매와는 좀 거리가 멀게도 저희는 사이좋은 오너였어요. 유독 오빠가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생기면 부모님보다도 오빠에게 먼저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임마, 너 성적이 이게 뭐냐? 공부 똑바로 안 하냐? 아 오빠, 나 진짜 공부는 아닌 것 같아. 그만둘까? 너 지금 그 대학 정도면 중상위권 수준인데 공부가 아니라니 왜 갑자기 하기 싫다는 거야? 나 실은 전부터 사업하고 싶었단 말이야. 아빠처럼. 동대문은 눈 감고도 갈 정도로 진짜 여기저기 모르는 것도 없고 아빠 상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내 가게 하나 차려보고 싶어. 그럼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하든가 해야지. 컨설이라도 일찍 시작해보고 싶어. 오빠가 내 편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릴 건데 오빠가 옆에서 잘 좀 얘기해주라.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오빠는 말뿐이었지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도 어찌나 설명을 잘해주던지 아빠가 단번에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히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동해 너 아빠가 허락해주는 대신 자금은 네가 모아봐.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지만 너도 돈 모아서 자금 마련해봐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배우지. 당연하지 아빠. 나 지금도 학교 다니면서 알바 2개나 하는 거 몰라? 나 지금 이번 학기 휴학계 낸다. 알았지? 저는 그렇게 허락을 받고는 하던 알바에 추가로 몇 개 더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도 아빠처럼 동대문에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도 있으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어 가게를 접으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 길을 따라 일을 하게 된 거죠. 오빠는 저와 달리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일 때문에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휴학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졸업은 해야지 했는데 미련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최대 2번 그리고 기간은 2년까지만 휴학을 인정해 주어서 더 이상 미루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사업에만 집중하자 싶어서 과감히 고졸이 되었네요. 저는 비주를 주로 취급했는데 일반 손님들도 많으셨고 비주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체들의 단골 도매상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고정적이지는 않아도 꾸준히 상승세였고 경기를 타다 보니 수입이 좋지 않은 달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며 돈 쓰고 살 수 있는 수준은 되었네요. 그리고 집에서 보태주신 사업자금도
어느 정도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소와 똑같이 바쁘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청계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인데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너 동이 맞지? 와, 여기서 만나네. 어머, 나 너무 놀랐어. 서진이 너 회사 이쪽이야? 나 이쪽은 아니고 청량리야.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이쪽으로 회사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왔어.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 연락처 그대로야? 아니야, 나 바꿨어. 알려줄게. 건져봐. 여기. 우리 다음에는 밥 먹자야. 그냥 헤어지기 아쉽네. 그러게. 나 동대문에서 일하니까 연락해. 잘 가고? 백서진이라는 친구였는데 대학 동아리 때 저와 대화가 좀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학하는 바람에 서로 만날 일이 없게 된 거죠. 우연히 만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동이야. 나 동대문 근처인데 너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어? 서진아. 나 오늘 별일 없긴 한데 일부러 나 만나려고 온 거야? 볼 일도 있고 너도 생각나고 그래서 겸사겸사 전화해봤어. 그래. 나 6시 반 정도 마감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 저번에 마주쳤던 식당 앞에서 볼까? 그래, 천천히 하고 나와. 그렇게 매장 정리 후 그 친구와 만나서 저녁도 먹고 청계천도 거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종종 연락해서 만났고 6개월 정도를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친구는 처음 저에게 연락했을 때 일부러 저를 만나려고 동대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말을 하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군요. 뭔가 남자로서 찌질해 보인다고 스스로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참 사람 변하지 않더군요. 결혼해서도 내내 자존심을 부리는 남자였죠. 저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한 뒤로도 3년간을 잘 만났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만나면서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말로는 결혼 전에 많이 싸워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연락 오는 건 남자친구더군요. 이 정도면 저한테 져주는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당시 회사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갑자기 창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야, 요즘 뭐하고 다녀? 자꾸 퇴근이 늦네. 나도 너처럼 사업해볼까 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어. 왜? 지금 회사는 어쩌고? 차표 내야지 뭐. 어차피 좋은 회사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이라 월급도 뻔했고.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안정적이고 좋을 텐데. 근데 무슨 사업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그래서 말인데 친구 녀석이 얼마 전에 자동차 광택샵을 냈어. 자동차도 잘 들어오고 한 달에 500원 번다고 큰소리 뻥뻥 지길래 나도 그거나 해볼까 해서. 자기 차 다룰 줄 알아. 그거 다 배워야 하는 거잖아. 알아보니까 회사에서 교육도 다 해준대. 점포 얻을 돈하고 초기 자금 2천만 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회사 좀 더 다니면서 돈 모으고 생각해보면 어때? 어느 세월에. 그냥 말 나온 김에 확 지르는 거지 뭐. 교육해준다고 하고 내 친구도 교육 받고 하는 거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대출받아 살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는 일인데 저하고 상의를 하기보다는 질러놓고 통보하는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업 얘기를 하더니 얼마 뒤에는 가게를 얻고 그리고는 오픈한 다음 저한테 한번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걸린 시간은 5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사천리였죠. 나 어제 오픈했다. 무슨 오픈? 야, 넌 남편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내가 전에 말했잖아.
광택샵 낼 거라고. 벌써 오픈했으니까 내일 시간 되면 나와서 봐봐. 그렇게 빨리 오픈했어? 교육은 다 받은 거야. 별 걱정을 다 한다. 해보니까 별거 없던데? 기계로 자동차에 몇 번 연습해봤는데 쉽더라. 그리고 광택만 하는 게 아니라 덴트도 하고 도색도 하고 또 코팅도 하고. 아이, 말해도 넌 모르잖아. 암튼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그렇게 본사만 믿고 덜컥 샵을 차렸고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좋아 보였고 첫날인데 자동차도 한 대 들어와 있었고요. 본사에서 새로 오픈한 매장에 손님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초반에는 장사가 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고객 대기실에 들어가 창문으로 작업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다루는 모습이 좀 서투르게 보이더라고요. 기계에 힘이 좋아서 자칫 손을 놓치면 얼굴에 맞을 수도 있어 보여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해. 다 교육받은 거라고. 넌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걱정되니까 그렇지. 됐고 그만 들어가 봐. 오늘 예약이 2대나 더 있어서 좀 늦게 퇴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은 사업 시작 후 3개월 정도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본사에서 밀어주기도 했고 오픈빨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손님들 예약이 많더군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작업이 아예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댁은 여유가 없는 편이었어요.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19평 빌라에 전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함께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욕심이 컸는데 중소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잘 오르지도 않고 제가 사업하는 걸 보고는 회사 생활로는 돈을 많이 벌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을 차린 거죠. 저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수입이 꾸준했는데 오히려 결혼 후 더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도 제가 마련했었고 이후 여유가 되자 경기도권 20평대 아파트를 사서 시부모님을 사시게 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고마워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할 때가 많았어요. 여보, 요즘 늦게 들어오던데 가게 많이 바빠? 뭐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왜 물어봐? 아니, 이번 주 내내 10시 넘어서 집에 왔잖아. 저번엔 새벽에 들어왔던데? 넌 나 감시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을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돈 얼마나 버나 그게 궁금한 거 아니냐 너? 내가 돈 얘기했어? 왜 그래? 너 내가 결혼하고 생활비 제대로 안 줬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바쁘던 말던 너 일이나 잘해. 이런 식으로 뭔가 뾰족하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보니 회사원이던 시절에도 저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손에 꼽는데 타업하고 난 뒤부터는 전혀 돈을 주지 않았던 남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유독 저렇게 날카롭게 말했던 이유는 매장에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본인도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더 이상 긁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언제 들어오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수입이 없어 기죽어 살던 남편은 사업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저에게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받아. 내가 그동안 생활비 준 적도 없고 미안했다. 뭐야 이게? 100만 원?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야, 내가 훔쳤겠냐? 오늘 번 거야. 오늘 하루에 100만 원 벌었다고? 그래. 나 이제 이렇게 쭉 잘 벌 거야. 그럼 생활비도 주고 할 테니까 기다려봐. 그래, 잘 될 거야. 나 걱정 안 해. 그리고 오늘 수입을 다 나한테 주면 어떡해. 절반만 맞을 테니까 나머진 자기 써. 자, 여기. 오, 그럴까 그럼? 아, 나 마침 사고 싶은 지갑이 있었는데
내 지갑 낡은 거 자기도 알지? 근데 이번에 루이땡통에서 남자 지갑 이쁜 게 나왔더라고. 그래, 자기가 번 돈이니까 쓰고 싶은데 써야지. 나도 이 돈 잘 쓸게. 고마워. 남편은 약간의 허세도 사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좋아한다고 다 허세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데도 너무 명품만 바라니 제 눈에는 그저 허세로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갑 하나 산다고 하는 걸 잔소리하면 또 싸울 게 뻔하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기죽어 살던 남편이 사업이 조금씩 잘 되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저희 오빠가 매장에 차를 맡겼다고 하더군요. 오늘 낮에 형이 왔다 갔어. 너 알고 있었어? 오빠가 전혀 몰랐는데 난 또 네가 가보라고 한 줄 알았지. 방택 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내일 찾아가라고 했어. 근데 왔으면 코팅도 하고 해야지. 광택 그거 얼마나 한다고. 오빠 차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닌데 코팅할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 코팅이라는 게 신차에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남도 아니고 매제가 하는 가게 왔는데 광택이 뭐냐? 아휴. 다음에 새 차로 바꾸면 더 좋은 거 하겠지. 사람이 차에 나와서 조금씩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이제는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대학교 시절 그 순수함은 찾아보기 어렵더군요. 거기다 결혼 전 데이트를 할 때도 사람 착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속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돈으로 스트레스를 준 적도 없는데 돈에 민감하고 유독 저만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저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기죽이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지금 세상에 아직도 이런 시댁이 있냐고 하실 수 있지만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 시모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지난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남편이 수입도 없고 하니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는 남편한테 용돈도 많이 챙겨주고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없으면 기죽는다면서요. 얘야, 너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냐? 오랜만에 봤는데 아범 얼굴이 왜 이리 상했노? 이 사람 전보다 더 살쪘는데요, 어머님? 병원에서도 과체 중이라고 살 빼라고 했고요. 엄마가 보는 거랑 다르지? 얼굴이 반쪽이구만. 거기다 인상도 안 좋아졌어. 네가 옆에서 좀 차려라, 응?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우리가 지금 누구 덕에 이 좋은 집에 사는데 오랜만에 본 며느리한테 좋은 말이나 해줘. 시모는 아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시부는 저를 전부터 이뻐하셔서 시모가 이상한 말이라도 할 때면 중간에서 딱 잘라 더 이상 못하게 하셨죠. 뒤에서 항상 저를 아껴주고 예뻐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시댁 가는 게 싫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도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시니 제 입장에서도 뭐든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아버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서 아파트에 살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면 저에게 매번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고 꼭 말씀하셨고 저는 점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일하느라 찾아뵐 시간이 없게 됐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후로도 수입이 생기자 집에 가져오기는커녕 본인 꾸미기에 쓰곤 했습니다. 명품 시계에 신발도 사더군요. 자기가 벌어 쓴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두었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이제는 지쳤는지 잔소리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대뜸 차를 사고 싶은지 팜플렛을 잔뜩 들고 집에 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자기 차 바꾸게. 나 매장 가서 이거 보고 왔는데 사진보다 훨씬 멋져. 어때? 괜찮지?
오, 나도 봤는데 멋지긴 하더라. 얼마나 해? 7천만 원이래. 어? 좀 비싼데? 지금 차 좀 더 타도 되지 않아? 또 잔소리. 야, 내가 요즘 버는 돈이 얼만 줄인 알고 그러냐? 이럴 때 사야지 나중에 산다고 하면 못 사. 사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버는지. 근데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안 해줄 게 뻔했죠. 그래서 궁금해진 저는 말도 안 하고 남편 가게 근처로 가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전보다 수입이 나아지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편이나 저나 별 다툼도 없었고 잘 지냈죠. 그러다 2달 뒤가 친정아버지 환갑이라 좀 일찍 차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20년을 중고차를 타셨는데 이제는 좋은 차도 한번 타셨으면 하는 마음에 고급 세단을 사드렸죠. 여보세요? 아빠. 너 말도 안 하고 무슨 차를 이렇게 보냈어? 비싸 보이는데 얼마 줬어 그래? 돈 생각하지 말고 딸이 사준 차니까 그냥 타세요. 엄마랑 드라이브도 자주 나가시고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비싼 선물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아빠가 나 사업하는데 지원도 많이 해주고 다리 키워주고 왜 해준 게 없어요? 저 일하던 중이라 일단 끊을게요. 아빠는 제가 보내드린 차를 받아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랑 오빠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정말 본인들 아껴 쓰며 사신 거 잘 아는데 이 정도 차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갑날이 되자 저희는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고 오빠와 저는 먼저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일을 마치고 오겠다고 해서 저녁이나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백서방 어서 와. 요즘 일하느라 바쁘지? 그걸 말이라고. 주말인데도 바쁜 거 보면 모르나? 이 사람 참. 어서 와. 앉게. 저녁 먹자고. 그런데 아버님 차 바꾸셨어요. 마당에 못 보던 차가 있네요? 매제, 그거 우리 도희가 선물했어. 서로 얘기 안 한 거야. 안 하긴 당연히 말했지. 자기한테 말했잖아. 아빠 환갑 선물로 차 사드릴 거라고. 저는 뭘 사더라도 남편에게 말하고 삽니다. 차는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미리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이 제 얘기를 듣는 동 마는 동 했고 거기다 차 이름까지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났나 봅니다. 아, 저번에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좋은 차일 줄 몰랐어요. 와, 저 차 탐나네요. 이따가 저 한번 몰아봐도 되죠, 장인어른? 당연하지. 이따 다 같이 그럼 드라이브나 가볼까? 저희는 그렇게 저녁도 먹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서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야, 너는 무슨 그런 비싼 차를 사들였냐? 나도 저 차 사고 싶었는데 고민하다 아직 못 샀구만. 내가 분명 차 사드린다고 했잖아. 난 기억 안 나. 그리고 저 차 사줄 돈 있으면 내 차나 바꿔주지. 내가 저번에 팜플렛 가져와서 한참 보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때 분명 자기가 수입이 좋다고 직접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알아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을 말자. 같이 사는 부부인데 이렇게 모르냐? 남편은 서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자기 부모님 안 사드린 걸 서운해할 텐데 자기 차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어린애 같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자버렸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아빠 차가 있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오셨나고 전화를 드려봤죠. 아빠, 어디세요? 이 시간에 어디긴 집이지. 저녁은 먹었고. 아니,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내려왔는데 아빠 차가 있어서요. 번호도 아빠 차가 맞는데? 백서방이랑 차 바꿨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차를
차를 바꿔 다녀? 그날 백서방이 집에 와서 차에서 눈을 못 떼는 거 너도 봤잖냐. 근데 아까 낮에 집에 와서는 자기 차랑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고는 가져갔다. 나도 동의한 거니까 뭐라고 하지는 말고 너도 같이 탈 테니 내가 선뜻 그러라고 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환갑 선물로 아빠에게 드린 차를 차위가 자기 차랑 바꿔서 가져오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당장 올라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자기 지금 TV나 볼 때야. 아니 왜 그러는데? 주차장에 서 있는 우리 아빠 차 저거 뭐야? 왜 자기가 저 차를 가져왔어? 깜짝이야. 아버님하고 잘 얘기해서 바꾼 거야. 난 또 지진이라도 난 줄 알았네. 저 차가 내가 아빠가 타시라고 선물한 거잖아. 그걸 왜 가져와? 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버님도 오케이 한 걸 왜 네가 난린데? 내가 얼마나 타고 싶어 했던 차인데 그거 알면서 그러냐? 그럼 자기 돈으로 사면 되잖아. 저번에 당신이 그렇게 말했고. 장인어른 나이도 드셨는데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해? 저런 차는 나처럼 젊은 사람이 타줘야지. 그리고 나 가게 사장인데 저 정도 차는 있어야 뽀대나지 않겠냐? 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리모컨 내놔. 한참 잘 보고 있는데 와서 귀찮게 하고 말이야. 저희 아빠는 그저 딸 자식 잘 사는 것만 바라시는 분이라 차이한테 덜컥 차를 내어준 거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란 말들로 저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참고 살았는데 거기다 저희 친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싶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희 어머님도 나이 드셨는데 좋은 집 필요 없지? 경기도 집 팔아도 되지? 어차피 4명이나 된 집이니 내가 알아서 팔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팔기만 해. 너 그러면 당장 이혼이야.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거실에서 뭔가를 집어던지는 것 같더군요. 오당탕탕 소리가 나는데도 저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었죠. 저는 당장 집을 팔고 싶었으나 가게 일로 바빠서 일주일을 온전히 집에만 집중했습니다. 급한 일부터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인지 남편은 제가 괜히 큰 소리를 친 거라고 생각하고는 요 며칠 잘해주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기 상품권 식탁에 올려놨어. 사고 싶은 거 사. 나 출근한다. 저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식탁에 올려진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상품권이 2장 들어있더군요.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다시 넣어두고는 급한 일도 끝났겠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집은 그냥 두면 나중에 도움될까 싶어서 팔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팔아버리고 싶더군요. 정말 팔 거예요. 아까운데 입지도 좋고 아직 신축에 속하기도 하고. 지금 집도 있고 두 채나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빨리 팔리려면 얼마에 내놓는 게 좋을까요? 시세보다 한 3, 4천 원 낮춰야 할 텐데. 그럼 빨리 나갈 거예요. 그럼 그 가격에 내놔주세요. 저는 급한 대로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놓았고 시댁이나 남편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오빠를 만나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제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곤 했으니 자동으로 오빠 생각이 나더군요. 오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딱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잘했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더군요. 내가 전에 매제가 운영하는 샵에 내 차 맡겼었는데 혹시 알고 있어? 알지. 그때 광택인가 해달라고 했다며. 그래. 보통 광택 한 번 하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거든. 그날 작업할 차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맡겨두고 다음날 찾아가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암튼 오라는 시간에 갔더니 다른 손님한테 매제가 혼나고 있었어.
왜? 자기 차가 다른 매장에서 시공 중인 거를 봤다는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매제 가게에서 시공된 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 시공됐다는 거지. 그럼 오빠 차도? 오빠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손님이 지나가다가 다른 매장에서 자기 차를 시공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번호판이 떼어진 상태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멀리서 사진을 찍어뒀다고 하는데 비교해보니 같은 차가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남편의 매장에 맡겼는데 정작 시공은 다른 매장으로 보낸 거예요. 남편이 실력이 안 되니까 다른 매장에 차를 보내 대신 시공하게 한 겁니다. 그걸 들키고는 손님이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봤는데 매제가 내 차를 운전하고 다른 매장에 차 맡기는 게 찍혔더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손님들 차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시공하고 있었나 봐. 언제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있다가 나도 바빠서 잊고 있었어. 대체 남편은 무슨 교육을 받고 샵을 오픈한 걸까요? 실력 있는 매장에 차를 맡겼으니 시공은 제대로 나오는데 대신 돈은 손님에게 받고 일부 떼서 시공한 매장에 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오빠 얘기를 듣고는 집에 왔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내가 하지 말랐는데 지금 내놨냐? 어제도 여러 사람이 배를 눌러대던 등에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 집 보러 왔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어? 그때 마침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집을 산다고 한 사람이 있다며 빨리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는 어머님, 집 팔았어요. 뭐야? 그럼 난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왜 갑자기 멀뚱한 집을 팔기는? 난 무시하는 거냐 지금? 무시라뇨. 무시는 어머님 아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했죠. 남편이 제가 아빠한테 선물로 드린 차를 마음대로 바꿔왔고 거기다 나이도 많은데 좋은 차 필요 없다고 하길래 저도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도 나이도 있으신데 좋은 차 필요 없으시잖아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남자한테 잘해야 된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내 아들한테까지 모자라서 나한테도 이러는 거냐? 너는 어쩜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아들 기죽이고 사냐? 어? 그리고 네 친정아버지 차 사줄 돈 있으면 집을 팔긴 왜 파니? 나 그럼 여기서 살란다. 나 갈 곳 없어.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고 이혼 얘기는 어머님 아들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이라 어머님이 오셔서 사시는 분 안 되겠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이를 어째? 시몬은 바닥에 앉아 아들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못 나간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죠. 남편은 그 상황에서 저한테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 대신 재산 분할 똑바로 하자. 각오해. 뭐라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신청서를 내밀며 도장 찍으라고 했고 재산 분할은 아마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여기 도장 찍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신청은 이혼하고도 2년 안으로만 하면 되는 거야. 너 바보야? 그건 몰랐지? 내 앞에서 돈 잘 번다고 고개 뻣뻣하게 하고 살더니 이혼하고도 어디 잘 사나 보자. 내가 네 재산 반 이상 가져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이 하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없던 저는 그대로 제 물건만 챙겨 나왔고 친정으로 가기 전에 부동산에 들러 살던 집도 내놓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빠 차를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물건 챙길 때 현관에 걸려있던 아빠의 차키도 몰래 가지고 나왔더니 남편이 난리가 난 거죠.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왔는데 아주 장문으로 와서 읽기도 싫더군요. 잠시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문자를 읽어보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내 차 가지고 와라. 이와 절도야. 어디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 어? 이혼하는 마당에 추잡스럽게 굴지 말자.
너 돈도 많으면서 이딴 거에 욕심내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 그 뒤로 협박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읽기 싫어서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퇴근한 오빠도 친정으로 와서 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남편에게 계속해서 오는 전화를 오빠가 대신 받아 할 말 있으면 오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뒤에서는 오빠를 함부로 얘기했지만 막상 만나면 어려워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매제, 아니, 걔랑 이혼하기로 한 거 확실해? 응, 여기 봐. 아까 아주 자신있게 도장 찍더라. 내일 당장 가서 제출해야지. 그 자식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재산 분할 얘기하더라고. 내 재산 반은 자기 거라면서. 재산 분할? 참나. 백서방 철은 좀 없어 보여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거기서 백서방 재산이 어디 있어? 맞아. 집 두 채도 동이 꼬고. 한 채는 이미 팔려서 정리될 거야. 시부모님 사시던 아파트. 그럼 지금 집은? 거기는? 여기 오는 길에 부동산 들러서 내놨지. 그거 팔릴 거야. 거기도 매물이 잘 나오는 집이라. 그렇게 일주일 넘게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 와서는 배를 누르더라고요. 저라면 못 찾아왔을 텐데 문이 열릴 때까지 배를 계속 누르는 통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차 가지러 왔어? 키 내놔. 네 차? 자, 여기 있어 가져가. 안 그래도 자리만 차지해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잘 가지러 왔네. 야, 이거 내 차 아니잖아. 빨리 내놔. 남편이 원래 본인 차 키를 건네주니 아빠의 차 키를 자꾸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 안에 자기 물건도 있고 이미 길들여놔서 자기 차라고 계속 우기는 통에 결국 식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져. 원래 자네 차 키나 받고 돌아가. 꺼지라고요? 아니 형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보게. 내가 우리 도희랑 자네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간 말 안 했는데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자네가 그동안 내 딸한테 했던 것들 다 들었네.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가게. 차에 자기 물건이 있다기에 제가 직접 차 안에서 남편 물건을 모조리 큰 가방에 넣어 남편 앞에 던지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조용했고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해서 법정에서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보다 먼저 법정에 와 있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재산이라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법정 절차에 따르고 이후 한 번 더 참석한 뒤 저희는 비로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가 살던 집도 팔렸고 남편과 시모는 예전에 살던 빌라의 전세금으로 작은 집을 다시 전세로 얻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었죠. 아마 남편은 나중에 재산을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인가요? 이혼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였고 본인이 수입이 있으면서도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데 전혀 보태지 않은 점, 본인 사치에 쓴 점 등 재산 기여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할 때 집도 샀고 생활비도 제가 번 돈으로 다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죠. 남편은 결혼해서 헤어지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혼한 뒤 전 남편은 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 제 생각대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자 전 남편과 시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 시모와 전 남편을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전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저 혹시 서진이 아내분 되십니까?
누구세요? 저 서진이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하네요. 제가 서진이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이 번호를 알려주면서 말하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요. 돈을 얼마나 빌렸는데요? 300만 원이요. 아니, 300만 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던가요?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는데 전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급하니 300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저한테 받으라고 이혼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네요. 빌려준 지 좀 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없는데 어쩌죠? 이제 저희 부부도 아니고요. 저희 이혼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전화 사실 불쾌했습니다. 헤어져 놓고 저한테 자기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몇 번 거절했다가 자꾸만 오길래 받았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요. 돈은 됐고요. 그 자식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혼한 줄도 몰라서 서로 다 사정을 아는 줄 알았죠. 무슨 사정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돈 많이 빌려갔어요. 거기다 가게 오픈한다고 대출받은 곳이 이금융권이라고 이자가 높다고 하던데 아셨나요? 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샵 차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까지 알아야 하나요? 더 심각한 건 직접 손님 차를 시공하지도 않고 돈을 받고는 시공한 곳에는 돈도 안 줬답니다. 그리고 시공에 문제가 생겨서 손님들이 보상해달라고 난리고요. 제 돈은 됐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더 큰 돈을 빌렸다는데 상황이 심각하니 대충 알고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재산분할 해주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더한 것도 해주고 싶었으나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알아서 무너지네요.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그 전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하는 말로는 남편이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샵을 급하게 차렸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 돼서 문제 없었지만 이후 손님도 줄고 들어오는 차량이 시공하는 게 쉽지 않자 실력 좋은 매장으로 차를 넘기는 방식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돈을 제때 줘야 하는데 손님한테 받은 돈을 자기가 써버리고 나중에 준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다 그게 큰돈이 되었고 갚을 능력이 없는 전 남편은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했던 건 손님 차량 다수가 시공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차량이 수입차여서 보상 금액도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하고 잊고 지냈죠.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고 한때 좋은 감정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생기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일하고 있는데 이번엔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예, 아가. 어찌 지내니? 내 안부 궁금하지도 않더냐? 무슨 일이세요? 저희 이혼한 거 모르세요? 알지 왜 몰라. 우리 좀 도와다오. 서진이 이놈이 이제는 천세보증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그것 빼면 우리 진작 할 것도 없다. 너도 알잖니. 사업한다고 돈 끌어쓴 모양인데 물어봐도 말은 안 하고 자꾸 소리만 지르는데 나 이러다 못 살겠다.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주면요. 그 사람 변할 것 같아요? 더 바랄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모에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었는데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 돈만 하는 톡한 년인 줄은 알았다만 이 정도로 나쁜 년인 줄은 몰랐다.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보마. 에라이 나쁜 년, 톡한 년.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도저히 혼자 퇴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빠에게 전화했더니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천천히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가방을 챙겨 매장 문을 닫고 건물 2층으로 내려갔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가 보니 글쎄 전 남편과 저희 오빠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 동의 보러 온 건데 왜 이러세요? 내 동생을 왜 만나? 다 끝난 사이 아니야? 오빠 무슨 일이야? 아, 이 인간 왜 또 온 거야? 동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가라, 좋게 말할 때. 동희야, 저기 차 세워놔서 가자. 그때 전 남편이 저와 오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이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뛰어와서는 저희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동희야,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오. 가게 망했고 보상금도 필요하고 말하면 복잡해. 제발 좀 도와줘. 너 돈 많잖아. 돈 많아도 너한테 줄 돈은 없어. 그러게 같이 살 때 좀 잘하지 그랬니? 뭐야. 어이씨.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좀 받아주고 해야지. 거기서 그런 말이 왜 나와? 아주 잠깐이었지만 순간 네가 정말 반성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니었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너희 엄마한테도 전해. 나한테 한 번만 더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야, 우리 엄마가 욕할 만 하니까 했겠지. 그리고 네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뭘 어쩔 건데? 참나. 나니까 너랑 살아준 거야. 그거 아냐?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하자 오빠는 저에게 하지 말라고 손짓했고 그렇게 저와 오빠는 전 남편이 하는 말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에 다 같이 가게 되었죠. 저는 억울하다니까요. 갑자기 이 남자가 저한테 욕하고 위협했다고요. 그 위치가 CCTV 사각 지느라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보인다는들 목소리는 나오지 않으니 증거도 없고. 증거 있습니다. 여기요. 오빠가 꺼낸 건 핸드폰이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녹음 기능을 켠 뒤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욕한 거 모두 다요. 자기가 당한 거라고 일방적으로 우기더니 증거가 나오자 바로 입을 다무는데 그 모양새가 참 봐주기 힘들었습니다. 녹음은 제3자가 있었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저희는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전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고소까지 당한 전 남편은 저희에게 줄 합의금까지 해줄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 경찰서를 끝으로 다시는 전 남편이나 시모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우연히 전 남편이 운영하던 매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작에 망해서 지금 뭐하고 사는지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새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사이트도 하나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고 수입도 2배나 늘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오빠네 부부, 그리고 새로 만나게 될 조카까지 함께 더 행복하게 살 인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같이 화도 답답해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홀가분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